자, 다음 주엔 시험이고, 그래서 요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사람이 좀 많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얘기했듯이 오픈북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픈북이냐 하면은 챗GPT 같은 거, 제미나이, 챗GPT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난번에 올려놓았던 그 기출 문제하고 형식은 똑같은 것이고, 비슷한 내용의 시험 문제를 묻는 것도 꽤 있을 것이고.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이제 저 약대 분반 학생들을 시험을 그런 식으로 봤는데 어제 내가 사실 좀 꼼수를 피워볼까 하고서 그동안의 강의 자료를 챗GPT한테 전부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험 문제도 올려주고 그래서 내 이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시험 문제 형식으로 한번 시험 문제 좀 만들어줘. 난 내일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만들어줬어. 하나도 못 써먹을, 어디 개차반 수준의 유치한, 이건 뭐 누구도 뭐 다 맞을 그런 시험 문제를 올려놔서 하나도 쓸모없구나 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새벽 3시부터 시험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챗GPT의 작년까지만 해도 이놈들이 아주 부정확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당당하게 그래 너희들 써볼 테면 써봐라. 그러니까 절대로.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 시험을 친 학생들이 전부 이 문제를 객관식 문제들조차도 이제 챗GPT한테 전부 다 물어보는데 전부 정확한 답을 탁탁탁탁 집어내는 거라. 이 놈이.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내가 느껴서 이거 큰일 났다. 기존의 방식으로 챗GPT를 내가 막 이렇게 만만하게 봤다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점을 맞겠구나, 이건.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취소. 챗GPT 같은 거 하는 거 취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시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든 것만 꺼내서 보기. 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 구독이 무서워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는 이유는 세상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챗GPT를 활용하는 법을 챗GPT가 아니라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살아남습니다. 인공지능이 마치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전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처럼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나 일단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따라서 격차가 확 벌어져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 동료 교수님 한 분은 그걸 가지고 요새 매일 노는데 그 자기의 챗GPT를 개인 비서로 만들어가지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샬롯이라고 붙여가지고서 별의별 짓을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생들 관리를 대학원생보다 낫다 하면서 프로젝트 관리를 전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슬슬 생활 속에서 녹여가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옛날처럼 구태연하게 머릿속에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몫이지 뭐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잘 꽈가지고서 챗GPT의 맹점을 공략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틀리는 사람이 나오게 만든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은 다다음 주가 또 화요일 날이 임시 공휴일입니다. 5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실험 수업은 있어요. 화요일 날 실험 수업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실험 수업이 또 임시 공휴일이라서 어린이날과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을 동시에 하루 같이 놀아버리지 뭐 이틀 쫙 펴가지고 5일과 6일이 연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화요일 날 실험 수업을 하겠다고 오라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그래서 그날 수업은 또 이제 실험 수업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험 수업 때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실험 수업 때 8장과 9장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9주차인가 10주차인가를 동시에 두 개를 합쳐서
실험 내용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주치 실험 교본을 미리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주치를 조금 바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주치 내용을 한 주에 전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엔 화요일 날은 열심히 놓으시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별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 내용은 뭐 시험 범위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기말고사에 나올 것이니까 이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챕터는 효소의 활성에 관한 효소의 그다음에 기능, 기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사작용은 효소가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제인데 생명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효소의 이쪽으로 이 반응의 진행 방향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러노 얘. 얘가 다 달았구나. 펜슬 배터리가 할 수 없지. 이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자유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지금 이화 반응입니까? 동화 반응입니까? 이거? 이화와 동화의 차이는 뭐예요? 이화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동화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어떤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지?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후의 에너지의 차이가 요 델타 G 값이 말이야. 이건 델타 G 값이 아니지만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면은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되잖아.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델타 G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빼잖아. 반응 후의 에너지에서 반응 전의 에너지 빼면 이거는 적은 데서 많은 걸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직관적으로 살펴봐도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는 거니까 훨씬 쉽잖아. 그냥 저절로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가파른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 반응이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응 후의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인데 반응 전의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이니까 반응 후의 자유에너지에서 반응 전의 에너지를 빼니까 양수값이 자유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면 이것은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지. 에너지를 이만큼의 갭의 에너지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이것이 수행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효소는 이것을 관장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은 이거는 이 거꾸로 된 반응.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런 반응은 누가 봐도 이런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 이것이 이런 반응,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니까 넌 또 어디 보고 있니?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마술을 기술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소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효소가 이것을 뭔가를 수행하게끔 해서 그 덕택에 우리가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인 동화 반응들도 생명체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뭐 이해가 직관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으나 자 이렇게 내리막길인 반응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효소 없이도 사실 되는 거 아니야. 네 도움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스스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답은 뭐였어? 이것조차도 안 돼라는 거였거든. 이것조차도 효소 없이는 그때 5,000년 얘기를 했잖아. 5,000년. 이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는 긴 파리바게뜨 같은 빵 하나를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서 먹기 편하게 자르는 그런 반응이 바로 해당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5,000년이 그냥 그걸 효소 도움 없이 이거 자발적인 이화 반응일 테니까 굳이 내가 뭐 효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겠어?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내버려 두면 반응이 언젠가는 일어나긴 하겠지. 그런데 언젠가 5,000년 후에나 완성이 된다는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되겠다. 그 효소한테 맡겼더니 10명의 효소가 달라붙어가지고서 자자자잔 해가지고서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그것을 완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발적인 반응, 이화 반응조차도 생명체 안에서 효소의 개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비자발적인 반응 플러스 자발적인 반응 둘 다 공히 효소의 개입 없이는 효소 없이는 생명체 내에서 그런 대사 반응을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소가 정말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이 파란색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지금 델타 G 값이 지금 이런 반응은 델타 G 값이 지금 양수 플러스인 반응이잖아. 플러스. 델타 G 플러스인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을 효소를 불러와 가지고서 이것을 하게 해줘라는 얘기는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 하려면 그럼 효소가 와 가지고서 이게 원래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걸 꾹꾹 눌러 가지고서 야 이 자식이 하면서 이 델타 G 값을 원래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자발적으로 저절로 반응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혹시 라고 역시 효소야 했는데 불러다 와 보니까 효소는 오리발렘이네. 나 뭐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런 거 못해. 나 불러줘서 고맙긴 한데 나 이 델타 G 값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라고. 그럼 너 뭐야?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 반응을 이거 원래 안 되는 반응인데 네가 넣으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 믿고 너 기껏 이렇게 초대했는데 너 이것도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기둘려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 비자발적 반응 델타 C 값을 변화를 못 시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술, 매직. 어떻게? 그 매직의 이름은, 그 마술의 기술의 이름은 한국말로 반응 연계라고 합니다. 리액션 커플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비자발적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마치 결혼해 주어 듀오처럼 매치메이킹을 시켜가지고서 자발적 반응과 비자발적 반응을 동시에 불러 들어가지고서 효소라는 건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하잖아. 활성 부위. 효소 단백질 중에 어떤 특별한 부위에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그 부위. 그 활성 부위에다 둘 다 불러들이는 거야. 두 반응의 당사자를 둘 다 들어와가지고 둘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게. 왜 그럴까? 한쪽에서 자발적 반응을 원래 이 목적은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야. 비자발적 반응,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뜬금없이 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비자발적 반응이 수행되게 하려면 에너지를 여기다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떻게라고 물으면은 사실 애매하잖아. 어떻게 에너지를 단백질이 지가 뭔데 효소인 단백질인 효소가 단백질에 불과한 효소가 가가지고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에너지를 어떻게 이 반응에다 주입을 시킨다는 거야? 라고 묻는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얘기는 요 비자발적 반응을 요거 에너지 필요하잖아, 이거. 비자발적 반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어디서 충당하냐 하면은 이 자발적 반응을 같이 털어가지고 자발적 반응이 같이 발생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 자발적 반응은. 그죠? 그거를 끌어다가, 그 에너지를 슈킹해가지고 얘한테 갖다 주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발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이 반응 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로만 보면, 이 비자발적 반응 자체로만 본다면 원래 이게 델타 G 값이 양수 값이니까 이거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못 일어나.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 자발적 반응에서 이 플러스 값을 훨씬 더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훨씬 더 깊은 골짜기 네거티브 델타 G가 발생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최소한 총합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만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생화학 책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자 이거 반응 G1이 리액션 1입니다. 리액션 1에 나오는
그 자유 에너지 값이에요. 첫 번째 파란색.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지금 플러스 델타 G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얘를 같이 엎어 쓰는 거야. 이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어머나 이거 웬 놈의 이렇게 깊은 골짜기야. 델타 G 값이 엄청나게 나쁜 마이너스 값을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하면 요거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두 반응을 동시에 발생시키면 전체적으로 델타 G 값이 음수값이 나와가지고서 가능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로 여기에 그러한 희생양으로 그 자발적 반응의 대표적인 양으로 희생양으로 불러들여지게 돼가지고서 여기에 희생양은 그 친구가 바로 얘야. ATP의 가수분해라는 얘기지. ATP를 뽀개면 ATP를 ADP와 인산으로 뽀개게 되면은 거기서 막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의 네가티브 델타 G 값에 그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발적 반응이. 그래서 이제 그 ATP가 전 우주적인 그거는 좀 뻥이고 전 지구적인 에너지 모든 생명체 내에서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서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만만하면 뭐 투크피하면 ATP 불러와 얘 뽀개면 돼 해서 이것을 어떤 일어나기 힘든 반응에 ATP를 불러와가지고 같이 뽀개자 하면 ATP가 막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하면서 이만큼의 네거티브 델타 G를 만들어내니까 얘는 이제 덕택에 쑥 묻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철학적인 반응 연계의 콘셉트입니다. 이 역시 개념적인 얘기야, 사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우리 수준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이제 됐어, 이해됐음, 끄떡끄떡 하지. 그런데 가만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뭘 끄떡끄떡 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뭐 이렇게 된다고 마치 수학적인, 철학적인 관념으로 얘기를 했지만 넘어가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됐다는 얘기야. 라고 사실은 따져볼 만하지 않은가? 이게?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 굳이 알 필요는 없으나 혹시 쓸데없이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 필요는 없으나 그 얘기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델타 G 값을 가지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기존에 반응물이 산물로 변하는데 반응물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인물들 화학 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물로 바뀌려면 이것들을 뜯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이 화학 결합을 해체해가지고서 다시 재배를 해서 그게 이제 산물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완강해. 이걸 뜯기가 완강해가지고서 이게 힘들어. 안 되겠다, 이거. 이게 바로 포지티브 델타 값을 가진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기에. 그런데 효소가 얘를 불러들어가지고서 ATP를 왜 하필이면 ATP를 꽂는 거야? 여기다가 말이야. 요 물질에다가 효소가 얘를 딱 불러가지고서 요 물질에다가 인산기를 딱 뽑으면서 요 인산기를 여기다가 이 물질에다가 확 무슨 창처럼 꼽아버리는 거야. 날카로운 창처럼. 그럼 이 물질은 막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푹 찌르니까 하면서 아파하면서 몸부림을 확 뒤틀리는 거지. 정상적으로는 이 화학결합이 이제 해체가 안 되는데 이게 인산기라는 창이 푹 찔리니까 갑자기 몸을 뒤틀려 보니까 이게 되잖아. 그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것을 만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런 얘기는 또 아까 좀 나중에 나오는 이 언덕 둔턱을 낮추는 거기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것을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둔턱을 낮추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예로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산기를 이렇게 탈출시키는 ATP 가수분해가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 에너지 카플링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을 여기다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붙이는 그러면 이제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것만을 보기에는 델타 G 값이 플러스 3.4kcal라서 이거 안 되는 반응이란 말이야. 그런데 생명체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냐면 일단 한꺼번에 이걸 직접 갖다가 무대뿌리 여기다 갖다 암모니아를 갖다 붙여갖고 야 너희 둘이 이제부터 잘 살아봐 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요 글루타믹 애시드에 처음에 ATP를 먼저 붙여가지고서 여기다 인산기를 꼽아버린단 말이야.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얘가 이제 막 반응이 훨씬 잘 되게 되는 이상한 형태로 뒤틀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자 이젠 됐지 하면 이게 훨씬 쉽게 순수하게 되는 거를 이제 에너지 준위 차원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는 플러스 3.4지만 요 ATP가 가수분해되는 여기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7.3이 나오네. 그럼 요거 두 개를 같이 합하면 토탈 마이너스 3.9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가능한 그런 반응이 된다 하는 식으로 요거 역시 이제 캠벨에서 고전적으로 캠벨의 생명과학에서 고전적으로 효소의 반응 연계를 설명하는 이 피겨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ATP가 반응 연계를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런 물질인데 왜냐하면 얘가 부러질 때 가수분해가 될 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생성하는 그런 특별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결합들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요 에너지 방출되면서 이것이 많은 음수값의 델타 G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ATP를 우리가 아주 선호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ATP를 비교할 때 나중에 우리가 세포 유기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것을 할 때 ATP 말고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NADH2라고 하는 이런 물질. 이거 역시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 근데 이 NADH2 같은 것들과 달리 ATP는 저 미국 동네 교과서에서는 이 ATP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바로 이 캐시, 현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에너지의 캐시, 현금이다. 현금 말고 뭐가 있어? 요즘은 현금 말고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크레딧 카드 좋아. 그런데 크레딧 카드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저쪽 동네에서 카드보다 훨씬 더 널리 원시적으로 아직도 통용되는 저쪽 동네는 가계수표라는 게 있어요. 가계수표. 직접 현금처럼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은행 가서 현금화해야 될 수 있는 이상한 노트북 같은 거에다 직접 사인해가지고 찍 찢어가지고서 금액 적고 하는 그런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ATP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 굿이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ATP를 에너지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ATP는 그렇게 우리가 왜 ATP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느냐라는 얘기죠. 혹시 딴 대안이 없는 거야? ATP를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에너지의 현금 구실로서 할 때 대체제가 전혀 없는 거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대체제가 전혀 없는 것이야? 혹시 위안화 같은 건 없는 거야? 자꾸 저놈들이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이제 ATP만 많은 게 어딨어? 봐봐 여기 이 네거티브 이 엄청나게 많은 네거티브 델타지를 생성한다는데 이만큼 우리한테 네거티브 델타지를 가져주는 물질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ATP 괜히 불만 가지 말고 그냥 구관이 명관이야 이거 써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정말이야?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생화학자들이 확인을 해보지 당연히. 이쪽이 뭐냐면 델타 G가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위쪽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위에 배치되어 있을수록 이 어떤 물질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가수분해됐을 때 인산기를 전부 다 인산기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 ATP처럼. ATP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ATP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가수분해가 됐을 때 인산기를 방출해서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슷한 아류 물질들인데 여기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ATP가 탑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중간이네. 클래스에서. 탑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자기가 가수분해 됐을 때 엄청난 많은 양의 네거티브 ATP를 이제 발생시키는 물질은 여기에 무슨 PEP라고는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라고, 이거 나중에 우리 해당 과정, 유기호흡에서 해당 과정에 들어가면 이 물질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굳이 들어본 적도 없는 듣보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들어봤겠지. 헬스다님. 여러분들이 헬창이라면 또는 헬린이라면 이거는 들어봤겠지. 포스포크레아틴 파스페이트라는 거예요. 크레아틴들 막 먹어가면서 근육 운동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으로 쓰기 좋으니까 크레아틴을 드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훨씬 이 ATP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지금 방출해낸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의 화폐 역할을 할 때 그 관점에서 볼 때 얘를 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가 괜히 폼 잡고 있었잖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로 갈아타는 것이 우리 에너지의 효율에 엄청나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안 할까? 그동안 예정을 못 잊어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썼는데 이제 와서 이거 갈아타기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중간고사에 1점 더 준다, 내가. 여러분, 많이들 지금 졸린 모양인데, 눈들이 그냥 개슴부레해가지고서 맛있는 점심을 드셨나봐. 눈들이 지금 막 풀려 있는데, 졸음이 확 깨게. 자, 1점 인센티브.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한 분에게는 중간고사에 플러스 1.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금방 갑니다, 시간. 5세일 때까지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그 누구도 1점 못 받습니다. 하나, 둘, 셋. 시도라도 해봐야지, 용기 있게. 넷. 예. 많아서 불안정하다. 누가 많은데? 다 인상기는 하나씩 얘가 불안정해서? 많아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를 쓴다? 이상한 취미네. 불안정하면 우리가 좋아한다. 건물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건물에 우린 살아야 스릴 있고 좋아요. 안정한 건물보다.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 또 누구 딴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얘를 아직도 잊지 못할까? 에너지원으로. 얘를 쓰면 뭐가 어떻게 될까? 난 얘가 제일 좋더라. 제일 높잖아, 지금. PEP, 파스피놀 파이루베트.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 세포에서는 네가 나의 ATP의 대체제야. 라고 쓴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슈퍼맨이 되지 않을까? 재활에 좋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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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응? 김도현. 축하합니다. 김도현. 녹화 찍혔으니까 나중에 내가 딴소리 하거든. 요거 와서 증거로 드리면서요. 너 나한테 1점 준다 그랬잖아. 왜 씹어? 그거? 맞아. 이들이 예를 들어서 ATP의 경우 ATP는 뭐라 그랬어?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TP를 쓰고 나면 이게 ADP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밥 먹고 나온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시
ADP에서 ATP 만드는 데 쓰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음식을 먹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반응 연계 얘기했잖아. 이런 거 전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P를 ATP로 변환시키려면 이거 비자발적 반응이잖아. 델타 G가 플러스지. 그럼 세포 내에서 그런 반응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반응 연계를 해야 돼. 이거보다 훨씬 큰 에너지 값을 내는 또 다른 자발적인 반응과 겹쳐야 얘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만약에 내가 멍청하게 얘를 여기에만 혼혈록해가지고서 P, 이제부터 너는 나의 에너지야 하고 내가 이걸 사용했어. 쓸 때는 좋았지. 카드 막 긁어 제낄 때는 좋잖아. 빌 날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대체. 이거 딱 끊어졌어. 그럼 얘를 다시 재활용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보다 높은 애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 높은 애가 없네? 어쩌냐? 그러니까 얘는 중간치쯤 있으니까 겸손하게 얘를 다시 재생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애들 불러오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불러와서 에이 하자. 그래서 현명한 우리 세포는 그런 나의 단편적인 그냥 한참만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단견을 극복하고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소가 반응 연계라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습니다. ATP가 갑자기 거기 왜 태어난 거야? 어떤 맥락에서? ATP가. 그 반응 연계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반응 연계를 하려면 그 자발적인 반응을 대표적으로 하는 누군가를 끌어야 되는데 바로 그 ATP가 대표적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불려오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TP가 유니버설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지워도 되겠지? 이거는 이 영광스러운 김도연 플러스 원은 지웁니다. 자, 이제는 그럼 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도 효소가 필요하다고 지금 빡빡 우기잖아요, 지금? 왜 그런 거야?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 자발적 반응이라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 건 몰랐지? 이런 것 때문에 너 자발적 반응이라 하더라도 너 혼자 제대로 못해.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린다라는 비유를 해서 그냥 쉽죠? 그냥 저절로 되죠? 라는 식으로 자발적 반응을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반응 전에 그러니까 산물의 자유에너지,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이게 훨씬 더 작으니까 델타 G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반응에는 그냥 이렇게 이 높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고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지. 낙타등처럼 생긴 이 장애물, 이 에너지 둔덕을 우리는 뭐냐고? EA. 전이가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정의를 하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고, 반응 물질을 전이 상태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바로 이 전이 상태가 아까 얘기한 인상기 창 꽂아가지고 아우 하고 막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식의 교류 방식을 가지고 있는 화학 결합을 가지고 있는 A, B, C, D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띄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화학 반응을. 그러면 얘네들을 띄어낼 때 어느 정도 이제 드디어 일보 직전까지 얘네들을 해체하기 일보 직전까지 얘네들이 흐물흐물하게 된 요 위에까지는 이 상태가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에서도 아마 그건 얘기를 할 거예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이 전이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가 엄청나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 거야. 그걸 하려고. 이걸 띄어내고 이렇게 이걸 흐물흐물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이 차를
극복을 못하는 거지. 야, 이 에너지 이거 넘사벽이야.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아무리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푹 떨어져 가지고서 한다 하더라도. 근데 효소가 오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얘를 이렇게 확 낮춰버리는 거지. 이만큼이 들어있던 에너지를 효소가 까불지 마 해가지고 이만큼을 에누리 이만큼으로 확 낮춰버리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뭐 해볼만.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 반응물들을 이 활성 부위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그럼 집어 들어올 때 얘네들이 막 들어올 때 하다가 막 팔을 꺾는 거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어가지고 팔을 갑자기 비틀어 버리는 거지. 내가 원래 있는 자유 공간 상태에서는 막 아무래도 팔 비틀라고 얘가 가도 이거 어디를 만져 이 자식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래갖고 효소가 얘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미로를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팔이 꺾이는 거지 자연적으로. 이거 뭐지? 하고 갑자기 팔을 확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가지고서 알았어. 그게 바로 이 전이 상태가 아주 쉽게 이렇게 도달을 한다는 얘기지. 효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아주 중요한 얘기지. 그러니까 효소 없을 때는 이것이 이만큼 도달하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막 여기 가서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거를 효소가 와서 단복에 이만큼만 하니까 금방 순식간에 여기서 딱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아주 특이한 효소에 있는 아주 특이적인 구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활성 부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활성 부위에 아까 들어가서 팔이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성 부위의 구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들만이 그 활성 부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팔이 비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위 안에 있는 동굴 이 하나의 효소의 활성 부위라고 치면 요 안에 딱 끼워 맞춘 것처럼 딱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은 아주 뭐 천생연분처럼 아무나가 아니라 딱딱 자기들끼리의 그런 파트너십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효소,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이 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러한 아주 특이적인 모양 우리가 왜 항체를 단백질로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단백질밖에 없는 거지. 때로는 RNA도 이것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효소만큼 잘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효소와 기질 간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들어가면 효소와 항체의 다른 점은 뭡니까? 항체는 항체가 있으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맞지. 딱 잡아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있지.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결합을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거기서 끝이야.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지. 그런데 효소와 기질의 이 상호작용의 특이성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딱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얘 성질이 변해버리지. 기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기질이 변해버리잖아, 이제. 화학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일단 딱 들어갔어. 여기가 딱 나한테 딱 맞는 의자야. 하면서 이 기질이 들어와서 앉았어. 앉고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 사이에 여기서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걸 뽀개가지고 이걸 두 놈을 이렇게 떼어놓는, 예를 들어서 이 수크로스를,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를 이제 변환시키는 이제 수크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딱 맞아서 아주 편안한 구조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지. 불편해져, 이제. 갑자기 변했으니까. 뭐지? 갑자기 뭐가 불편하지? 떠나는 거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테이블 회전이 엄청 빨라지는 거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씩 커피 한 잔 시켜놓고서, 계속 컴퓨터 전기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금방 나가버리는 그런 테이블 회전이 매우 빠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효소와 기질 간에. 항체와 항원은
멍청하게 일단 딱 붙들어 놓고 이제 영원히 가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도 아직 그런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 2, 30년 전만 해도 아주 활발한 붐이 일었는데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서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항체가 어떤 기질, 어떤 물질과 딱 결합하는 건 특이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만 결합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얘는. 그런데 결합한 후에도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마치 효소처럼 작용하는 항체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막 여러 가지 항체들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 성공하고 일부 실패하고 그랬겠는데 요즘 와서 들리는 소문이 얘가 없는 거 보니까 그다지 결말이 안 좋았던 모양이지 뭐. 자, 그럼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면 일 잘 넣어, 일 못 넣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효소. 효소로서 하나의 효소로서 일 잘 넣으라는 게는 뭐예요? 어떤 요소를 우리가 아주 잘하는 녀석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같은 어떤 기질의 양이 있다면 걔네들을 산물로 바꾸는데 얼마나 훨씬 더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바꾸느냐. 다시 말하면 같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의 기질을 산물로 바꾸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이제 효소의 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렇게 리액션 레이트라고 해서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리액션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치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온도. 온도가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건은 뭘까요? 왜 그럴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들 해봤잖아. 실험 시간에. 온도에서. 어, 어. 그렇지. 왜 그랬어요? 특정 온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0도에서 어떤 특별한 똑같은 동일한 효소를 0도에서 반응을 시키는 것과 37도에서 반응시키는 것과 누가 더 훨씬 반응이 빨라? 37도에서 훨씬 더 빨라. 왜? 왜 그런 거예요? 변형? 0도에서 변형이 된다고? 단백질이? 응? 그 온도에서는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빨라져? 분자들의 이동이,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37도, 42도, 50도까지 올라가면 갑자기 이상하게 맛이 팍 떨어지지. 왜 그래? 응? 그렇지. 그냥 사실 이 단백질이 무쇠팔, 무쇠주먹이면은 계속 한 100도까지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한 50도, 60도, 70도 가면 갑자기 헬렐레 돼가지고서 변성이 일어나 버리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효소가 더 이상 효소로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이 분자 운동이 빠르지만 아무리 지가 빨라봤자 효소가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게 어느 일정 특정한 온도에서만 이것이 특정한 온도가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효소는 그의 최적의 온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벗어나면 보통 이게 높은 온도 쪽이 되는 거지. 벗어나면 그 단백질, 효소 기능을 수행하는 그 단백질이 구조가 변성이 돼버리는. pH는 왜 그래요? pH도 마찬가지예요. pH도 바로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잖아. 변성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적당한 중도 성향을 가진 pH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이제 단백질 구조가 망가지지 않고 잘 이제 하는데, 그러나 이 온도와 pH는 사실은 이거 역시 각각의 특이적인 효소 케바케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기질농도, 보조인자, 억제제라고 하는 또 다른 인자들 세 개를 오늘 이제 우리가 고찰을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온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온도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여기가 가장 최적의 온도, 제일 높은 정상에 있는, 보통 여기가 한 37도 섭씨, 요거 되겠지?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의 효소들은 한 37도 섭씨에서 가장 최적의, 거기가 가장 적당한, 적절한 서로 완충선인 거지. 그래서 온도, 분자의 운동 속도도 높으면서 효소의 구조도 이쯤 되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데, 근데 어떤 효소는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한 이 효소는 지가 뭐라고 갑자기 최적 온도가 거의 80도에 육박을 하네? 심지어 거의 90도 거의 끓는 지점까지 가도 이 효소는 활성을 잃지를 않네? 뭐 어떤 이런 이상한 효소가 다 있어? 뭐라고? 세균? 어떤 세균은 용암 근처에 사는 세균이 있어. 부글부글 끓는 용암 근처에서 사는 세균이 있어. 아니, 뭐, 어디서 그렇게 사는 세균이 있지? 어떻게 안 죽고? 그런 세균이 있어요. 그런 세균 안에 있는 효소는, 예를 들어서 37도에서 헬렐레에서 망가지는 효소라면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균 안에 있는 효소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진화가 끝나서 이런 무슨 8, 90도에서 그들의 가장 최고의 활성을 보이게끔 돼 있는 거야. 아주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놓치지 않고 이런 효소들을 그 세균들에 가가지고 용암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세균을 잡아와가지고서 그 세균을 족쳐가지고서 거기서 있는 효소를 꺼내가지고서 사용해서 대박을 치고 노벨상도 받고 그냥 억만장자도 되고 한 사람이 그 PCR 반응을 개발해낸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뭐 해보자 하고 막 여기저기 바다 속 깊은 곳을 막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막 어디 이상한 요소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신드롬을 형성시켰죠. pH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둘 다 똑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하나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이고 또 하나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둘 다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야. 펩신과 트립신은. 근데 펩신은 어디서 사느냐면 우리 위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 위의 pH는 한 2 정도. pH 2라는 얘기는 얼마나 극심한 산성이에요. 그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효소로서 활약을 하려면 그러한 극심한 pH에서도 변성이 안 돼야 되겠지. 웬만한 단백질은 여기서 다 녹아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그런 식으로 적응이 된 효소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똑같은 단백질을 같은 방식으로 분해를 하는 효소인데,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우리의 작은 창자에 사는 효소거든. 작은 창자는 중성이거든. 트립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진화, 마친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질 농도부터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이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10분 쉬고 두 번째 세션에서 계속 나가겠습니다.